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은 숙종입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솔로카를 좀 보시죠. 바로 돈입니다. 돈. 엽전 아닙니까 저거? 엽전이네, 엽전. 네. 엽전이네, 엽전. 너무 네. 멋있게 이렇게 탁 들고 있네요, 진짜. 네. 저게 정확히 상평통보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돈입니다. 돈. 돈. 네. 상평통보는 조선을 대표하는 돈이죠. 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옛날 돈도 상평통보잖아요. 그쵸. 예. 예, 이 상평통보를 찍은 사람이 바로 숙종입니다. 와. 그러면 그전에는 돈이 없었느냐? 네. 그렇지 않고요. 많은 왕들이, 조선의 모든 왕이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이 이제 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서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화폐가 있어야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해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그 통제를 왕이 해야지. 땅을 가니 지주인 양반 집단들이 하면은 권력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돌릴 수 있는, 태환시킬 수 있는 세금 부분이죠. 거둘 때도 사실 화폐가 왕권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렇죠. 곡식으로 받는 것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말은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길하고 같아요. 측정, 교환, 저장 이것이 되게 편해야지만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화폐가 없다면 물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죠. 모든 분야가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것을 군왕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선 초기부터 계속 화폐를 무진장 발행을 많이 해요. 조선 통보 그리고 이제 지폐라고 알려진 저화까지 무진장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세종대왕이 이것을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돌질 않습니다. 그 훌륭한 왕인 세종대왕도 이거를 유통을 못 시켰던 거네요. 그렇죠. 네, 세종이 얼마나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냐면 정말 이거 쓰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곤장을 친다, 재산을 몰수한다 이런 강하게 나왔네. 갖가지 국약 처방을 하는데도 되지 못합니다. 세종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실패했다가 숙종 때 이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숙종이 세종이 못한 것을 한 셈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인현왕후랑 장희빈 얘기했을 땐 숙종이 어쩜 저렇게 줏대 없이 줏대 없는 사람이 있죠. 어쩜 저렇게 귀가 얇을까라고 했다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또 상당히 굉장히 추진력도- 유능하고 네. 추진력 있는 왕이에요. 실행력이 있고 딱 강단 있는 또 그런 왕 사실 국가에는 이런 왕이 같아요. 필요하긴 네. 하죠. 그렇죠. 숙종의 다른 업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여인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권력을 조정을 했구나. 거기에 이 여성들을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찌 보면 그냥 그거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숙종의 왕권을 휘둘릴 수 있었던 거는 뭐 경제 규모가 커져서 부가 늘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종은 조선조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정도예요. 예, 사실 비교되는 왕들이 있죠. 세종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건국한 지 30년도 안 돼서 집권한 왕이에요. 그러니 앞에 있었던 그 건국이라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무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권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약 신강이 그냥 일반화된 왕이 아주 그냥 비실비실한 왕이 일반화된 이때의 왕권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숙종은 오로지 정치력만으로 만든 권력이에요. 와. 예. 세네. 그러니 숙종을 우리나라의 절대 군주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 경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제 신하가 스승이 돼서 왕을 가리키는 제도가 경연인데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들은 사실 경연이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 아랫사람이 스승이 돼서 그렇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왕 됐는데 또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제일 뭐 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숙종은 이 경연을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왕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모범생. 지금 14살이었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와.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그 14살이 네, 당시에 정말 초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68세의 신하와 맞짱을 뜨게 됩니다. 진짜. 송시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송시열의 권력과 그리고 힘과 영향력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조차 송시열을 존경하는 그런 느낌의 필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누구도 송시열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림 전체가 이 송시열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말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이 숙종이 이때 14살밖에 안 된 숙종이 송시열을 칩니다. 와 14살이 그 꼬마애가요. 60을 넘었으니까. 야. 그 원인은 바로 예속 논쟁 때문인데 현종의 아버지 효종이 승하했을 때 그때 대비가 한 분 살아 있었습니다. 자의 대비라고. 자의 대비. 그런데 궁에서 제일 높은 이 사람이 옷을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속 논쟁입니다. 이때 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송시열이 꼬박꼬박 효종을 서자라고 해요. 서자라는 어휘를 계속 씁니다. 왕한테. 사실은 조선은 장서 구분이 아니라 적서 구분을 하는 나라예요. 정실 부모에 태어나면 장자든 차자든 상관없이 전부 다 적자고 나머지는 서자인데 송시열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왕을 꼭 서자라는 이름, 조선에서는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단어를 계속 써가면서 치욕을 주는 야 살짝 그런- 비하같이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왕에게 덤빈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현직 왕한테. 네. 그러니까. 이때 18살인가 그런데 그때는 숙종처럼 강단이 잊지 못해서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서인이 셌기 때문에. 송시열이 주장하는 이 서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1년을 입어요. 그리고는 15년 후에 이제 자의 대비가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효종의 부인 죽게 되면서 그 자의 대비는 아직도 살아있고 또 옷을 입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때 다시 남인과 서인이 1년을 입을까 9개월을 입을까를 또 싸우게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게 현종이 이제는 송시열, 서인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네가 보니까 내 아버지를 적자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차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서자라는 명칭을 들이댄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이건 뭐냐면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 신권이 왕권을 완전히 누르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겁니다. 이것을 현종이 눌러요. 송시열을 누르고 아니 너네 틀렸다. 남인이 맞다. 이러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현종이 죽어버려요. 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 숙종이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숙종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행적을 기록을 해야 돼요. 쭉 쓰다 보니까 아버지가 옳음을 밝히다 보니 누구의 틀림을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 송시열의 틀림을 밝혀야 되는 거죠. 송시열은 누구의 틀림? 서인 전체의 틀림을 한 번 더 공포를 해야 되는 와 거죠. 세다 이거.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송시열의 제자한테 맡깁니다. 즐겨봐 이 채널.